계속해서 업종별 이슈와 유망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료기기에 또 넘어서 이 제약바이오까지 폭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경 흥국증권연구위원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나라 최근에 이 미용 의료기기 쪽이 상당히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부분 무역수지 3년 연속 흑자라는 기사를 봤는데 올해도 이 같은 분위기 이어질까요? 네, 올해도 의료기기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미용 의료기기에 국한지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이라든지 남미라든지 동남아, 중국 이러한 해외 국가들은 아직 개화 단계에 있는 시장입니다. 네, 아직 그렇게 비침슬 리프팅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ISAPS라고 글로벌리 유명한 미용 성형 학회 학술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모아놓은 통계 데이터를 봤을 때 비침슬 리프팅 시장이 이제 시술 건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게 2021년부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의 데이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이제 막 시장이 개화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700만 건의 시술 건수가 기록이 되는데 지금 하이프라든지 RF, 레이저 모두 합쳐서 연간 100만 건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성장 여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역시 해외 수출액이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미용 의료기기 하면은 리프팅이라든지 보톡스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이 주요국들의 리오프닝 효과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럼 주요국들의 리오프닝 효과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계속 받겠죠? 네, 리오프닝 효과가 이미 어느 정도 극대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주변에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방문을 해보시면 실제로 태국인이나 중국인, 일본인 많은 해외 관광객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나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효과도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리오프닝 효과 외에도 미용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사실은 재시술률 때문인데요.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줘야 되고 하이프나 RF 이러한 시술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재시술을 받아줘야지 시술 효과가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있어서 어느 정도 락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 번 시술을 받기 시작한 사람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오프닝 효과에 더해서 이제 이러한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오던 그런 성장성이 리오프닝 효과가 결부지어지면서 올해는 조금 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시술 말씀을 하셨었는데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안 맞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재시술률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 국내 미용 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이 엄청 심해요. 최근에 이제 이 보톡스 관련해서도 여러 기업들이 좀 소송 사건도 있었고 이 내에서도 경쟁이 상당히 심한데 그래서 이 수익성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말씀 주신 대로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인 것 같아요. 국내 주변에 피부과도 수 자체도 많아지고 피부과 안에서도 장비 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소비자 시술 단가가 낮아졌고 장비 업체들이 장비를 공급하기에도 공급가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업체들에 한해서. 네, 그래서 실제로 포화 상태인데 그것이 결국 이제 국내 미용 장비 업체들의 수익성 저하와 연결된다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사실 아직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도 이러한 포화 상태라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한두 개의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이제 수익성을 방어를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나 중국 이런 해외 시장은 아직 개화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이 새로운 시장을 확장해 나갈 여지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실 국내 미용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 단계이지만 그것이 국내 미용 장비 업체들의 수익성 둔화로 우려를 짓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포화 상태이긴 하지만 이것이 뭐 곧바로 이제 수익성 저하로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뭐 없지 않아 그런 게 있다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점점 성장해가는 미용 의료기기주 관련 가운데 탑픽을 꼽으신다면 어느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비올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오늘도 주가가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네. 나타내고 있는데 시가총액 한 3,600억 하는 회사인데요. 일단 주력 제품은 마이크로니들 RF 장비인 실펌엑스입니다. 예. 그래서 얘는 뭐 기미를 제거하는 모드가 있고 피부 탄력을 개선해주는 모드가 있고 모공을 축소시키는 모드가 있는 네. 세 가지 모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미국향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사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엔 매출액이 95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이 4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47%라는 건데 예.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예. 이제 소모품인 팁 매출 비중이 증가를 하면서 예.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 미용 장비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1분기가 계절적으로 가장 비수기예요. 예.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사실 얼마의 실적 성장이 나올까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니들 쉽게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제 시술하는 네, 비슷한 맞습니다. 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근데 오늘 주가를 보니까 뭐 올해 들어서도 상당히 올랐었는데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성을 보고 이제 말씀을 주셨겠지만은 네.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오르겠는데 뭐 앞으로도 더 추가 상승을 더 강력하게 보시는 거죠? 사실 지금 많이 레벨이 올라왔지만 네. 시가총액을 절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다른 업체들은 6천억 원이 넘는데 예. 얘는 아직 3,600억 비율은 그 수준이라서 그 갭을 메우려면 물론 실적에 어느 정도 절대적인 숫자 값들이 더 커져야겠지만 예. 그럼에도 성장성 자체가 높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는 비올 미용 의료기기에서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이 다음으로 이 제약바이오주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바이오 업종을 바이오 산업을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이제 추가 지정을 했단 말이죠.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이제 추가 지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아무래도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 긍정적인 모멘텀이 적용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해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이 긍정적으로 모멘텀으로 잘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코스피 헬스케어 지수나 코스닥 헬스케어 지수를 봤을 때 근 5년간 역사적 저점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정부의 정책이 어쨌든 산업의 성장이나 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주가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예.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AI와 바이오의 그쵸. 융합, 네, 디지털 헬스케어 이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관련 규제들이 완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고 그것이 좋은 주가 흐름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시가 이제 조금씩 반복이 된다면 네, 전체적인 바이오 주가 흐름에 조금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이 5년간의 이 역사적 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도통 오르지를 않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다음으로 또 주도주가 바이오주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나마 최근에는 이제 아스코 좀 기대 때문에 오르긴 했는데 하반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일단 하반기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저점을 일단은 찍었고 지난 5월 FOMC 이후로 5월 4일에 굉장히 센 반등이 나왔고 예. 그것이 금리가 안정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주가들의 조금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그렇죠. 그런 우상향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 2년간 사실 글로벌리 큰 임상 성공이라든지 신약이 글로벌리 성공해서 나온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훼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예 분위기를 전환시켜서 반등으로 가기보다는 너무 저점이고 네, 그렇다 보니
호재들이 나왔을 때 저점을 높여가는 식으로 등락을 반복하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워낙 이제 역사적 저점이기 때문에 뭐 이 상승 급격한 상승보다는 뭐 저점을 높여갈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 탑픽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저는 셀트리온이랑 유한양행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사실 가장 안 좋았던 해라고 그쵸? 보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해가 올해라고 보고 있고 예. 올해 지금 7월에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도 대기를 하고 있고요. 출시가 될 예정이고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러 산업 자체가 신제품이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구조에다가 외형까지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이 수급상으로도 그렇고 실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올해 좀 반등이 나올 종목이 아닌가 해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네, 같은 유한양행도. 경우에는 예. 네, 이제 가장 기대되는 신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대되는 신약인 레이저 티닙이 그쵸? 어쨌든 네, 대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올해 이제 얀센 측에서도 언급을 한 것이 올해 연말, 늦어도 올해 연말. 네, 사실 되게 앞당겨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연말쯤에는 마리포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언급을 많이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사실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저는 유한양행의 시가총액을 굉장히 높게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셀트리온과 네, 유한양행.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셀트리온 중에서 종목 이제 그룹 중에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네, 중에서 이제 네. 셀트리온을 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제 의료기기도 말씀을 주셨는데 의료기기랑 이 전통 제약바이오 중에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네, 어디를 더? 사실 약간 상호 보완적인 뭐 관계로 다르긴- 예.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두 업종 다 괜찮은 걸로 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의료기기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낙연 흥국증권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